그런데 하여튼 이 갈리폴리 전투를 통해서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가 유명한 그때 사단장을 했으니까 장군으로 영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국가 지도자로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냥 이제 여기서는 아직도 개말주의자들이 부정을 하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증명됐는데 이제 1차 대전 때 우리가 치니까 무장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부에 있는 일부 장군들이 해제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해제하면 우리는 식민지 당할 것 같아. 그리스 식민지가 될 판이지, 그죠? 뭐 그쪽에서는 그리스, 이쪽에서는 또 프랑스. 왜냐면 남쪽에서도 그 다마스쿠스하고 이라크에서도 프랑스하고 완전히 오스만 터키 제국을 다 뜯어먹는 거죠. 예, 그렇죠, 해체해가지고. 예. 그 위기에 몰리는 거지. 2차 세계대전 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술탄한테 압박을 해요. 너는 그 어떤 사무관을 보내서 그 사람들도 해제게끔 만들어라. 그때 술탄이 케말 파샤를 불러요. 왜냐면 케말 파샤는 예전에 그 술탄이 그 왕세자였을 때는 경호실장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파샤, 내가 당신 알아. 너는 너무 애국자 같은 분인데 너 빨리 가서 우리 국민을 좀 병성시키고 이 놈들이 왜냐면 그냥 휴전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영국 사람들한테 그 사무관으로 알려줄 테니까 너 왜냐면 이스탄불 안에 있는 군인들하고 정치인들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영국 군이 막아놔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케말 파샤가 영국 군한테 잡히지 않고 이스탄불에서 탈출하고 원래 가서 터키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미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하고 시민들을 조직화시키고 군대를 만들었어요. 예,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여기서 지금 알파고시가 말하는 술탄은 터키의 황제입니다. 그죠? 예,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제. 술탄이라고 그랬어요. 예. 술탄. 그럼 바디샤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술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가 이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를 말하자면 지방으로 탈출시켜서 거기서 군대를 만들도록 해서 그 군대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를 이제 지켜내는 거죠. 다른 뭐 식민지로 지배했던 것은 다 빼앗기고. 아니 사실은 모술 있잖아요. 지금은 이라크에 있는 모술. 요새 한참 그 IS하고 싸우고 있는 모술. 그렇죠. 모술하고 그리고 그 지금 그리스하고 불가리아에 있는 몇 가지 땅도 그 얻을 생각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케말 파샤가 태어나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에 있어요. 아, 그리스에서 태어났구나. 아니 그때는 오스만 제국 땅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태어나기는 지금은 그리스에서 났구나. 예, 그래서 자기 고향 정도는 태어났다는 도시인데 그런 몇 가지도 있었어요. 뭐 다시 얻을. 근데 이미 군대는 너무 피곤했고 그래서 아타투르크가 했던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싹 없어질 뻔했던 터키의 그래도 중심부를 이스탄불을 포함한 중심부를 딱 지켜내서 거기서 이제 술탄은 없어지고 터키 공화국이 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를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슬람에서 아주 성공적인 개혁을 했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한테도 참정권을 주고. 그렇죠. 스위스 다음에 2위예요. 전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유럽보다도 더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자를 개혁을 해가지고 그렇죠. 알파벳으로 쓴. 맞아요. 그러니까 아랍 문자 아주 복잡하게 쓰인 알파벳으로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그리함으로써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세속주의적인 정책을 썼다. 뭐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아타투르크의 근대화 정책의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아랍 글자가 복잡해서 아니고 아랍 글자 자체가 터키어에 알맞은 글자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빨리 서양을 배워야 되는데 모르는 글자이다 보니까 좀 약간 장애물을 만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개혁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오스만 제국이 그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다마스쿠스하고 그 이집트하고 그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복하면서 셀림 1세 때 칼리프 체제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동시에도 칼리프였어요. 예, 그렇죠. 겸하였고 있었죠. 그렇죠.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는 뜻입니까?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 같은 건데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사람들이. 칼리프와 술탄이 겸했다 이거죠. 예, 예.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겸한 사람이 오스만 터키의 술탄이었다. 맞아요. 자 이제는 개말 파샤가 이제 물론 이제는 공화국으로 선포했고 칼리프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칼리프는 공화국 국회에다가 개입하기가 시작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칼리프 제도까지는 없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공화국이 잘 될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거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칼리프 제도가 터키에서 해제되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나라들이 다 그 빈자리에다가 앉고 싶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우디, 예를 들면 이란, 그렇죠. 사담 후세인 시절에 있었던 이라크. 예. 다 지금 칼리프 없으니까 내가 칼리프 되겠다고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근대화 개혁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아타투르크의 지도하에 이제 이슬람 개혁이 좀 어렵다는 이 이슬람 국가에서 근대화되는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게 중동 여러 나라에 하나의 지금까지도 하나의 성공적 모델로서 이슬람은 근대화 개혁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터키를 보라. 터키가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민주주의들하고 이 IS라든지 네.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말하면 신정국가 저 이란식의 국가로는 절대 가지 않고 해가지고 아직도 하나의 성공적 개혁 모델로 여기고 특히 우리 5.16 때 박정희나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군대의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아타투르크가 군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군대가 개혁을 뒷받침하고 또는 지도를 했다. 그래서 군대가 근대화를 지도한다. 그게 바로 박정희식 근대화 개혁의 그런 점에서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군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에는 그 행정부 위에 군대가 있어가지고 군대가 이 행정부가 하는 정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아 이게 질서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타투르크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세큘러리즘, 세속주의, 즉 정치, 이슬람이란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하나 합쳐가지고 이슬람이 정치를 지배한다든지 영향을 주는 기미가 보이면은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걸 우리는 쿠데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국채를 지키기 위한 군대의 합헌적 개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몇 분 동안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되다가 요새 에르도안이 집권하면서부터 군대의 힘이 군법 안에는 군부가 공화국이 그 위협을 느낄 저하할 때는 군부는 공화국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군법 안에 있습니까? 예, 군법 안에 있었어요. 헌법은 아니고. 예, 헌법 아니요. 그리고 헌법에도 이제 케말 파샤의 원칙하고 개혁들을 공화국이 지킨다. 지켜야 되는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근데 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네. 군법 안에 군법 안에 있는 있어요. 그 조항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쿠데타라고 말 안 쓰죠. 물론 안 쓰죠. 네. 근데 제 보기에는 지금 4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나마 최초에 있었던 60년대에 있었던 쿠데타는 그나마 민주주의적이고 좀 약간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총리를 사용시키니까 사용시켰지. 국민으로부터 큰 실망이죠. 그 쿠데타가 한국에서 4.19 혁명 직후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쿠데타 일어나기 직전에는 야당 당 대표가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보다 덜미용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우리 국민도 뭘 할 거예요. 아, 그렇게 그 말 하니까 야당 당 대표를 국회 출입을 못하겠어요. 예, 못하게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살짝 바꿨어요. 국방위원회가 있어요. 국방위원회. 예. 북한에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대통령은 동시에 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긴 하지만 국방위원회는 군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에르도안이 오면서 물론 에르도안이 총리였을 때는 국방위원회 구성하고 숫자를 바뀌고 예, 예. 조금 더 시민들이 좀 강력하는 강력하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던 터키 군대가
터키 군대는 또 옛날부터 오스만 터키 시대부터 전투력이 워낙 강한 세계적 육군인데 뭐 그렇게 아주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영국 프랑스 군대를 이긴 터키 군대니까 그 군사적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에 하나인데 그 군대가 케말 파샤의 세속주의를 지켜가면서 이 네이션 스테이트 공화국의 국채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든든하게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는 에르도안이 등장하면서 또 에르도안이 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면서 어느새 그 군대가 약해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네. 에르도안한테 진압이 되는 예.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가 터키 저래 막강한 터키 군대도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에르도안도 사실은 에르도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렇게 모습이 아니고 에르도안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복지당의 땅 대표. 그분이 맨 처음에 몇 번 정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군인으로부터 쿠데타 당했는데 에르도안이 그 자기 땅 대표한테 선생님 우리는 터키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서양이랑 사이가 좋아야 돼. 왜냐하면 터키 군이 나토 해방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국이랑 사이가 좋으면 유럽이랑 사이가 좋으면 군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분도 그 당 대표도 복지당 땅 대표도 야 우리 서양이랑 원래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자들은 다 서양들의 앞잡이에요, 호사비예요. 너도 가서 왜 서양 사람들이랑 손으로 잡아라고? 땅 대표하고 에르도안 그때 시장이었어요. 이스탄불 시장. 사이가 나쁘고. 사이가 나빠지고 탈퇴를 하고 탈당하고 에르도안의 친구들이 오늘날의 총리개발당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말 그대로 바로 미국 서양 나라들이랑 사이를 좋게 만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군대를 통제하고 그 EU에 가입한다는 명분으로 그렇죠.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군의 정치 개입을 막아놨죠. 막는 거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 예. 에르도안은. 너무나 실용주의적인 너무나 사람이지. 뭡니까 마키아벨리스트네. 그렇죠. 권력을 예.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그렇죠. 권력이 제일 최우선 목표라는데 이념이 아니고 예. 종교도 아니고. 이념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근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비리가 많이 생기고 그 비리가 부패가 많이 생기죠. 예. 나오다 보니까 그럼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세력에서도 반발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미국도 뭐라고 해요. 예를 신문사들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 기자를 감옥에 보내면 또 미국하고 아니면 서양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에르도안이 뭐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미국하고 서양을 버리고 러시아랑 친구 되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랑 친해지기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나토를 탈퇴할 수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군.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법안을 만들 수 있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헌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찬성을 안 받고 반대를 받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 개혁이 1920년대 초부터 시작됐으니까 근 90년 흘렸습니다. 그죠? 선생님 제 보기에는 1800년부터 시작했어요. 터키 사람들. 터키 옛날 예. 그때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개혁. 예를 들면 터키 무슬림 사람들 중에 보시면 터키 사람들은 복장이 그나마 서양화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이 이미 마흐무드 2세 시대부터는 그렇죠. 복장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그렇죠. 기술이라든가 서양화를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이어져 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우리는 법 앞에서 무슬림하고 비무슬림이 동등하다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터키에 있어서의 군대의 역할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군대의 역할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는 점이 많아요, 그죠? 맞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군대의 역할이 최근에 와서 생긴 거고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뭐 터키하고 한국이 가장 다른 점은 터키는 옛날부터 군사 국가였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이 체제가 군인 중심이고 군사 국가인데 우리는 과거 시험 합격한
선비, 민간인, 양반 중심의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대결하면서 군대가 커지고 또 유교를 거치면서 군대가 크게 자라고 엘리트 그다음에 이제 계층을 드디어 만들고. 그 군대 장교들이 엘리트화되고 그래서 박정희, 김종필이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또 근대화 개혁, 경제 개발에 성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이 세 사람 나오고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이 중산층을 딛고 민주화가 가능해진 그래서 한국의 군인 정권은 790년 만에 고려시대 때 이후에 등장한 군사 정권이 아주 국가 건설에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다른 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의 희생을 했거든. 터키하고 달리 우리는 군인이 쿠데타 일으키고 뭐 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별로 없고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는 그런 꼴을 우리는 안 보고 우리 군대는 말하자면 아주 순한 군대지. 이 정권적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는 어느 사이에 군대의 힘이 민주화가 되면서 군대의 힘이 약해졌어요. 군대가 정치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고. 그럼 이건 좋은 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탄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국민적으로 사상이 통일된 상황에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그 3년 안에는 이미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지, 맞아. 라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생기고 방공 그렇죠. 자유로 합의된 상황에서 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들하고 국민들이 크게 비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일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안 돼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알파고시 같은 그런 아주 복잡한 나라 사람 보기에는 한국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아주 통일돼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죠. 전 쿠르드 사람인데 쿠르드 문제 때문에 마지막 30년 안에는 3만 명 이상 사람 죽었어요. 이거 쿠르드 문제에서만 나머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좌우파 그렇죠. 청년들의 중도래의 숫자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어요. 쿠르드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쿠르드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마지막 30년 안에 3만 명 이상 사람 터키에서만 그렇죠. 터키 안에서 이라크에서도 따로 죽었고 이란에서 따로 죽었고 그래서 한국을 물론 한국인들 눈에는 아픈 것들 답답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보면 그나마 나은 케이스로 보이는 거죠. 네, 우리는 물론 남북 간에 그 6.25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3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계산법이 이제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잠시 또 좀 쉬었다 갑시다. 네, 괜찮습니다.